자, 이번 시간은 채권자 취소권 보겠습니다. 채권자 취소권은 이런 문제예요. 잠깐 보시면 여기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는데 이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때 재산상 법률행위를 통해서 재산을 빼돌릴 때 요거를 취소하고 원상회복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갔는데 야 여기다 돌려놔라 이렇게 돌려놔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거를 채권자가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피고로 해서 이렇게 소송을 하는 거예요. 일단 조문을 가지고 잠깐 보면서 설명해 드린 다음에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치는 걸 알고 여기 이제 사회의사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통해서 재산을 빼돌렸어. 그게 사행위가 되는 거죠.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 채권자를 해친다는 것은 우리 지난 시간에 봤지만 채권자 대위권하고 같이 채무자의 금고가 텅텅 비게 되는 거예요. 채무자의 금고가 채워져 있으면 채무자의 책임재산, 일반 재산이 있으면 나중에 채무자가 안 갚을 때 그걸 강제 집행을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빼돌렸어. 그때 채권자가 이 행위를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법원에 청구를 하니까 이게 소송법상 권리가 아니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민법에 있는 권리잖아요. 실체법상 권리야. 다만 소송의 방법을 행사하는 이 실체법상 권리다라고 한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이익을 받은 자를 수익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전득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채권자의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이 사회이사가 채무자한테 있어야 되는데 수익자 전득자한테도 있어야 돼. 없으면 채권자 취소권 행사를 못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채권자 취소권은 채권자가 피고인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상대방으로 해서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행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 이제 제척 기간이 있다.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여기 제척 기간이 되죠. 제척 기간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소사항이다 이렇게 말한다. 법원의 직권조소사항이 돼. 자 이렇게 두시고 그랬을 때 이 채권자 취소권의 성질이 뭐냐인데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거잖아요. 두 가지가 다 결합되어 있는 거야. 취소하는 것은 형성소송이 되고 그다음에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것은 이행소송이 되는데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거 할 때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하는 건데 같이 해야 되느냐? 보통 같이 하는데 취소만 먼저 한 뒤에 원상회복을 나중에 청구할 수도 있다라고 한다. 취소와 원상회복을 꼭 같이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취소 먼저 하고 원상회복 청구는 나중에 해도 돼. 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채권자 취소권의 요건 보시면 이제 그걸 정리를 해보면 채권자가 피보전 채권을 갖고 있는데 채무자가 재산상 법률행위를 통해서 이렇게 재산을 빼돌렸어. 그게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를 사행위라고 하는데 사행위가 되는 것은 요게 채무자의 무자력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채무자의 무자력이라고 하는데 채무자 금고가 비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의사가 있어야 돼. 사회의사.
근데 채무자에게 사회이사가 있어야 되고 수익자에게 사회이사가 있어야 되는데 채무자의 사회이사는 채권자가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익자 전득자의 사회이사는 수익자 전득자가 증명을 해서 나 사회의사 없으니까 너 채권자 취소권 행사 못해 이렇게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있습니다. 우리 원리 한 가지 다시 한번 볼 건데 앞에서도 봤었는데 우리 원칙과 예배가 있고요. 본문과 단서가 있는데 원칙, 본문 이거는 권리 주장자가 증명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단서에 있는 것은 반대 당사자가 증명을 해야 돼. 근데 여기 사회의사 측면에서 봐보면 봐보세요. 여기서 1항에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의 한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채무자의 사회의사가 본문에 있죠. 근데 여기서 권리 행사하는 사람은 채권자. 그러니까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회의사가 있다는 걸 증명해서 주장해야지 되는 거지. 그러나 단서죠.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익자 전득자가 사회이사가 있어야 돼. 사회이사가 없으면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단서에 있으니까 이 단서에 있는 것은 반대 당사자. 이때 반대 당사자가 수익자 전득자가 되는 거죠. 수익자 전득자가 반대 당사자가 된다. 권리주장자는 채권자가 되는 거고, 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다시 보자면 이 채무자의 재산상 법률행위를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를 피고로 해서 요거를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여기서 채무자가 피고가 되는 건 아니야. 채무자는 피고가 아니야. 그런데 채권자 취소권은 결국 이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이게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피고된 채권이 없어. 그러면 그 청구가 기각된다. 이렇게 말한다. 여기 우리 채권자 대위권에서와 다르죠. 채권자 대위권에서는 피보던 채권이 없으면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각하된다 이렇게 말했었죠. 각하된다. 그런데 채권자 취소권에서는 그게 없다 그러면 기각된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 자, 이렇게 두시고 그 다음에 피보던 채권의 존재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갑이 갖는 채권은 금전 채권이 된다 이렇게 말한다. 이 407조를 써놨는데 407조가 뭐냐면 우리 채권자 취소권 행사를 했을 때 그것이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서 효력이 있다 이렇게 해놨죠.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서 효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채권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그게 금전 채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다. 다만 그게 손해배상 채권으로 변하면 가능하죠. 손해배상은 금전배상이 원칙이니까. 그런데 단 이중매매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으로 이중양도행위를 취소할 수는 없어. 인데 잠깐 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 이제 이중매매 사례를 봐볼 건데 이런 것입니다. 갑, 우리 매도인이 있고 을, 매수인이 있는데 이 둘이서 부동산 X 매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병이라는 사람이 나와서는 요거를 돈을 더 주겠다고 하니까 그걸 이중으로 팔고 등기를 넘겨줘 버렸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근데 이중매매 이 계약은 유효다라고 이렇게 했죠. 유효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무효가 될 수가 있어. 유효인 것은 이게 계약 자유의 원칙상, 자유 경쟁의 원칙상, 뭐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때 을은 갑한테 이 채무 불이행으로서 이행불능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죠. 채무 불이행으로서 이행불능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렇게 된다. 그런데 매수인이 중도금을 주고 난 뒤에는 매도인은 제1 매수인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임무를 띠게 되는데 그걸 배반한 거예요. 그 배임행위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 병명의로 있는 등기를 어떻게 말소해서 을이 가져올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데 이때 이렇게 한다. 을은 등기청권을 가지는데 이 등기청권이 성질이 채권적 청권일 뿐이에요. 근데 채권적 청권은 오직 그 사람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을이 갑한테만 주장할 수 있고 다른 사람한테는 주장을 못해. 그래서 을이 병한테 직접 병의 등기를 말소 청구할 것을 을이 직접은 못하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비 행사를 해야지 된다는 거죠. 갑이 병한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데 을이 채권자로서 채무자의 지위에서 대신 그걸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비 행사할 수 있어. 그런데 한편 이 갑이 병한테 판 것은 을이 갖고 있는 채권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가 되니까 취소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이 논의가 되는데 이 채권자 취소권 안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을이 가지는 채권이 뭐가 아니기 때문에 금전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한편 그러면 이게 이행불능이 돼서 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고 나면 이제 갑은 을한테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하게 될 건데 을이 손해배상 채권을 가지게 됐죠. 그거에 대해서 이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겠느냐. 그걸 피보존 채권을 해서. 그런데 사인가 되려면 이제 바로 밑에서 나올 건데 채권자의 피보존 채권이 먼저 성립했어야 돼요. 채권자가 채권을 갖고 있는데 채무자가 뭔가 재산을 빼돌려야 그게 사행위가 되는 것이지 사행위가 먼저 있고 피보존 채권이 생기고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채권자 취소권 안 된다라고 말한다. 다만 이제 갑이 병한테 이렇게 판 것은 배임행인데 병이 적극 가담한 이중매매를 했어. 그러면 공동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어. 이렇게 된다. 자, 여기서 무효에서 조금 더 나가자면 만약에 병이 저한테 또 팔았어. 그러면 병이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도 소유권 취득할 수 없어. 이렇게 정리가 된다. 정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어. 정이 선의일지라도 마찬가지예요. 선의일지라도 마찬가지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무효가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시면 그 채권이 물적 담보를 수반하는 채권이야. 그 말은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필요가 없지. 그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 어쨌거나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취소권은 채권자가 자기 돈 받자고 하는 건데 저당권이 설정돼 있으면 그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확실히 보존이 되고 있는 거죠. 돈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게 없다 이런 얘기다. 그런데 인적담보는 보증인이 세워져 있는 경우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채권자 취소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왜 그러냐 그러면 보증인이 있다는 것 가지고 그 채권자, 지금 채권자 갑이
돈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이 피보전 채권으로서 이혼 시의 재산분할증권, 이게 된다는 것이다. 예. 이혼 시의 재산분할증권, 이거를 피보전 채권으로 해서 채권자 취소권 행사가 가능해. 근데 이게 어떤 얘기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우리 갑과 을이 부부인데, 갑과 을이 부부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보통 이제 남편이 우리 이혼을 하게 되면 공동으로 협력한 재산에 대해서 재산분할증권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남편 명의로 만약에 다 등기가 돼 있거나 재산이 그렇게 돼 있어. 근데 이혼할 때 되면 그 찌질이들이 재산을 딴 사람한테 이렇게 빼돌려 주는 경우가 많이 있다니까. 자기 가족들, 뭐 누나, 형제, 자매 이런 사람들한테 돌려주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그 상대방 배우자가 그 이혼 시에 재산분할증권이 있는데 그 재산분할증권을 피보전 채권으로 해서 빼돌려주는 거, 그것을 취소할 수 있다. 채권자 취소권 행사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피보전 채권의 성립 시기가 나와 있는데, 이게 피보전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 채권이 되려면 사행위가 있기 전에 그 피보전 채권이 있었어야 돼. 인 것이다. 근데 이게 뭐냐면 보세요. 갑이 채권자, 을이 채무자, 그리고 병이 수익자, 그리고 정이 전득자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이 갑의 채권이 있는데 재산상 법률행위를 했을 때 이게 사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지 법률행위가 있고 난 뒤에 나중에 채권이 생긴 뒤에 전에 한 그 법률행위를 야 이건 사행이야 취소해 이러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간단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갑이 을한테 채권을 갖고 있는데 을이 자기 빚도 갚지 못하면서 그 자기 재산이 있는 걸 다른 사람한테 증여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빚도 못 갚는 주제에 그게 사행이라고. 그런 걸 채권자 취소권 행사하는 거라고. 그런데 을이 그때 돈 많을 때 다른 사람한테 증여한 게 있어요. 증여한 게 있다고. 근데 그 뒤에 채권이 생겼네? 근데 그걸 빚을 다 갚지 못하게 생겼다고 해서 전에 한 그 증여를 취소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개념상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사행위가 있기 전에 발생했어야 된다. 그런데 거기에 예외가 있다.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 관계가 있고 고도의 개연성 그리고 구체적으로 현실화가 됐어. 그러면 인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이제 이따 우리 교과서에서 그 사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증채무와 관련해서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좀 이따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채권자의 채권이 사행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을 사행 이후에 갖추었더라도 채권 양수인이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채권이 사행이 전에 성립하기만 했으면 이게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이 나중에 갖추어졌더라도 채권 양수인 채권자 취소권 행사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요거는 우리가 아직 채권 양도를 공부하지 않아서 그런데 이런 것입니다. 여기 채권자가 있고 채권 양도 개념을 좀 보시면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는데 예를 들면 100만 원 채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100만 원 채권. 그런데 그 채권을 양도를 했어. 이 사람이 채권 양수인이 되죠. 이 사람이 채권 양돈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 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이전이 된다고. 그래서 양수인 채권자가 되고 그리고 이 채무자의 관계에 있게 된다 이 말인 거예요.
동일성이라는 표지가 있다. 근데 채권이 사행 이전에 이미 성립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채권자의 대항 요건을 갖췄어. 아무 상관없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동일성이 있다는 측면, 그걸 좀 알아두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보전 채권의 이행기가 되었어야 하는지, 이행기가 도래했어야 되느냐인데 이행기 도래 이런 건 필요가 없어. 요구되지 않는다. 우리 채권자 대기권에 좀 필의비불, 그래서 이행기 도래가 필요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게 필요가 없어. 그 다음에 그 채권이 정지조건부 채권, 기한부 채권인 거야. 아직 효력이 생기지 않았어도 채권이 먼저 성립했으면 피보전 채권으로 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네, 이렇게 말한다. 그 다음에 피보전 채권이 흠결됐을 때, 채권이 없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근데 채권자가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권리가 없는 것으로, 지금 여기서 소송물이 되는 것은, 소송물은 소송의 대상이 된 거, 소송의 대상이 된 것은 채권자의 채권이 있는 걸 전제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없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게 된다, 이렇게 말한다. 자, 이렇게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행위와 관련해서 봐보시면, 일단 여기서 채권자의 피보전 채권이 있는데 채무자가 이렇게 빼돌리는 거예요. 그게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 근데 그게 허위 표시여도 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원래 채권자를 해야 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채권자를 해야 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인데 그게 허위 표시도 포함된다 라고 한다. 가장양도의 경우에도 이게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행위가 될 수 있다. 우리가 민법 총칙을 이제 안 봐서 그런데 이 허위 표시는 무효예요. 이론적으로만 보면 채무자가 수익자한테 이렇게 가장양도를 통해서 빼돌리기는 했지만 무효이기 때문에 그건 그냥 을한테 있는 거고 법적으로 보면 경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볼 게 아니다라는 것이다. 그렇게 볼 게 아니야. 왜 그러냐? 이제 병 뒤에 우리 정이 나타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병이 정한테 이 가장양도가 있었는데 진짜 매매로 팔았어. 근데 이 사람이 그런 내용을 몰랐단 말이에요. 선의지삼자가 돼버리면 정이 보호가 돼버리기 때문에 결국 을 재산으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재산이 빠져나가 버려. 그렇게 돼버리니까 이걸 취소해둘 필요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아주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 봐주시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행위와 관련해서 다시 보시면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인데 그게 준법률행위도 포함된다고. 최고나 채권장도 통지, 채무 승인, 아까 허위 표시 얘기했었고요. 근데 사실행위는 법률행위가 아니죠. 그러니까 아닌 거야. 그 다음에 재산행위여야 되고 신분행위는 원칙적으로 아닌 거야. 재산행위일 때 되는데 다만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권 같은 경우는 재산행위지만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한다. 그럼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채권자 대위권에서 공부했지만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은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채무자의 재산으로 있어도 채무자의 생존에 꼭 필요한 재산 이런 것들은 압류를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숟가락까지 다 압류해가지고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살 숟가락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뭐 팔았어. 그런 걸 취소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기가 지금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 말인 것이다. 그 다음에 신분행위는 이게 사유가 되는 게 아니야. 취소할 게 아니야. 혼인, 입양, 인지, 상속, 포기 같은 것들이 그렇다. 그런데 이걸 이제 잠깐 한번 봐주시면
일단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채무자가 지금 채권자 때 돈을 못 갖고 있는데 혼인을 하거나 입양을 하거나 인지는 혼외자를 지금 자기 아들로 받아들이는 거죠. 인지를 하게 되면 이게 아무래도 돈 들어가서 채무자한테 빚을 더 못 갚게 되는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될 건데 이런 걸 취소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인 거죠. 그런데 취소할 게 아니다라고 한다. 취소할 게 아니야. 네, 취소할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건 터치할 게 아니야. 다만 두 가지 예외가 있는데 이혼 시 재산 분할, 상속 재산 분할 같은 것들이 그래요. 근데 요거는 딱 기억을 해주시는데 이혼 시 재산 분할과 상속 재산 분할, 결국 재산 분할이니까 돈 문제네. 이건 될 수 있어. 더 자세한 건 이따 우리 교과서에 가면 판례가 더 자세히 소개가 돼 있으니까 그때 보자고요. 그 다음에 채권자를 해치는 법률행위여야 되는데 이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가 뭐냐? 결국 채무자가 무자력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 초과 또는 채무자의 무자력이 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두실 거 행위 당시에 무자력이 됐을 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까지 무자력에 대해 여기 이런 측면이다. 시점으로 보자면 행위 당시에 사행이어야 되고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에도 그게 무자력일 때만 취소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이냐 그러면 행위 당시에 사행위가 아니었는데 지금 소송을 했는데 사실심 변론 종결 시점이 됐는데 그 집이 망해서 돈이 없대. 그걸 사행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지. 행위 당시에 사행이었어야 돼. 채무자의 무자력을 가져왔어야 되고 지금도 무자력이어야 돼. 근데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 예를 들면 그게 행위 당시에는 사행이었는데 지금은 중간에 만약에 로또가 당첨이 돼서 돈이 많이 있어. 그러면 굳이 취소할 게 아니다라는 거죠. 왜? 결국 채권자 취소권은 채권자가 돈 받으려고 하는 거라니까? 돈 받는 게 아니야. 그러면 뭐 취소할 필요가 없는 거지. 이 말인 거죠. 이렇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행이 여부된 구체적 검토가 나와 있는데 일단 변제 같은 경우 보자고요. 변제는 원래 갚아야 될 걸 갚는 거죠. 그래서 변제가 사행위는 아니야. 변제는 사행위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통모는 짜고 이런 뜻이죠. 짜고 다른 채권자를 헤아릴 이사로 변제한 경우 사행위가 성립한다라고 한다. 통모하여 그러면 사행위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좀 더 나가서 기존 채무 지급을 위하여 약속음이 발행된 경우. 근데 요 경우는 원래 채무가 있는데 그걸 그냥 약속음을 발행한 거야. 사행위가 아닌 거지. 그런데 채무자가 약속음을 발행함으로써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게 됐어. 빚이 늘어난 거 아니에요. 이런 건 사행위가 된다.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대물변제. 대물변제도 기본적으로 사행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 참고로 대물변제는 이런 것이다. 원래 채무가 있는데 채무가 만약에 X 채무라고 해보자고요. 이게 1,000만 원 채무가 있어. 그러면 채무자는 채권자한테 1,000만 원을 갚아야죠. 그런데 요거 대신에 Y로 대신 변제를 한 거야. X 대신한 물건, 대물, 변제를 하는 거죠. 요렇게 하는 거. 이것도 결국 빚 갚는 거니까, 원래 있는 빚을 갚는 거니까, 더 자세한 건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이런 건 사행위가 아니야. 이렇게 될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그런데, 정당하지 않은 가액으로 행해지거나, 특정 채권자와 통모하여 짜고 이렇게 되면 사행위가 된다는 것이다. 또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그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중 1인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 채무 초과 상태에 빠진 채무자, 이 사람이 그중 1인에게만 대물변제를 해버리게 되면 아니
다른 채권자들은 어떡하라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다른 채권자들은 어떡하라고 말도 안 돼. 그래서 이런 것은 사행위로 된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물적 담보의 부담이라고 하는데요. 이 물적 담보의 부담은 원칙적으로 사행위가 아니다. 빚이 있는데 그냥 물적 담보 부담하는 거니까 사행위가 아니다. 또 도급에서 우리 수급인이 저당권 설정 청권 행사할 수 있죠. 근데 저당권 설정 청권 행사를 해서 해줄 수밖에 없어. 그런 것들은 사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 유일한 부동산을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담보로 지고하면 그 사람만 돈 받고 다른 사람들은 못 받겠네? 사행이다 이 말인 거죠. 또 한 가지가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주택에 대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8조 임차권을 설정해 준 행위.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8조 임차권 이거는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권을 말한다.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권인데 우리 주택임차인이 들어갈 때 소액보증으로 들어가면 순위 상관없이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해 줘요.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해 준다. 이런 것들은 그 사람한테만 우선 변제권 인정해 주는 거니까 안 돼 이 말인 거죠. 그 다음에 그러나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지고한 경우 그 담보물이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경우에 하나에서만 사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말은 유일한 부동산 이런 것들이 쭉 나왔는데 그럴 때만 되는 게 아니고 유일하지 않아도 사행위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인적 담보의 부담이라고 하는데 이 인적 담보의 부담은 채무자가 보증 채무나 연대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니까 채무가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빚이 늘어나는 거. 그런 건 사행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부동산의 매각, 기타 양도, 부동산을 팔았어. 이것들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사행위가 된다. 그리고 사회이사가 추정된다라고 한다. 이제 이런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억짜리 부동산이 있는데 그 10억짜리 부동산을 팔았어요. 그랬을 때 10억 받고 팔았단 말이에요. 팔았는데 그게 부동산 입장에서 봐. 부동산이 지금 빠져서 나갔잖아요. 그런데 돈이 10억이 들어왔어. 그러면 사행위 아닌 거 아니야? 10억이 나가고 10억이 들어왔으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부동산으로 있는 것은 그게 책임 재산으로 파악하기가 쉽죠. 근데 이제 돈은 들어와 있어도 그게 금방 흩어지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사행위로 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동산을 매각하는 거.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이건 사행이다. 또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채권자 중 1인과 통모하여, 통모는 하면 그냥 사행이야. 그에게 매각한 행위는 사행위가 된다는 것이다.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과 상속 재산 분할 협의가 나와 있는데 재산 분할, 상속 재산 분할인데 이거는 이제 잘 보십니다. 재산 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 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행위로서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고 원칙적으로는 아니야. 그런데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행위로서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때 그때는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해서 이게 어떤 경우에 많이 문제가 되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진짜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해 준 거 아내가 가져갈 몫을 주는 건 사행위가 아닌 거예요. 그게 원래 채무자 재산이 아니고 아내 몫까지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져가는 건 그냥 사행위가 아니야. 근데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보통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이 잘못된 거죠.
근데 사업이 잘못돼서 지금 채권자들이 강제 집행 들어오게 생겼어. 그때 형식적으로 이혼을 하면서 재산 분할 형식으로 아내한테 그냥 몽창 몰아주는 거예요. 아내 재산이 돼버리면 강제 집행 못할 거 아니냐고요. 그런 식으로 장난칠 때 그때는 사행위가 될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그런데 이제 그때 취소하는 것도 뭐라고요? 원래 그 아내가 가져갈 몫이 있죠. 그 가져갈 몫까지는 아니고 그걸 초과하는 부분까지만 사행위가 된다. 그 다음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도 마찬가지로 이게 원래는 사행위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 아니다. 근데 어디에서 그러냐?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의 미달한 과소한 경우, 미달하는 과소한 부분에 대해서 그 미달 부분에 대해서만 취소를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뭐냐면 이거는 좀 더 스토리로 말씀드리자면 그 채무자가 있는데 채무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 채무자가 아버지한테 상속을 받아서 돈이 생기면 내가 돈 받아올 수 있겠네 기대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거를 내가 상속 받아도 재산 뭐요? 강제 집행 당하고 나면 은행 금고가 텅텅 비겠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다른 형제들한테 많이 줘버리고 자기는 조금만 받아두는 거죠. 그래서 그거 강제 집행 당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잠잠해지면 다시 형제들한테 회수해서 그냥 한마디로 재산을 숨겨놓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회수해서 나중에 먹고 살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취소할 수 있다. 근데 취소도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 미달한 과소한 부분에 한정해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판례가 문제됐었는데 채권 양도가 사행위가 아니래. 그런데 양도 통지만 따로 사행위가 될 수 있느냐? 아니다. 채권자 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채무자 등의 악의가 나와 있는데 채무자 등의 악의, 채무자에게 악의가 있어야죠. 악의. 근데 그 악의가 내가 요거를 팔아서 채권자를 해쳐야지 이런 인식이 필요한 게 아니다. 그냥 소극적인 인식, 적극적 의욕이 필요 없고 소극적인 인식만 있으면 된다. 그 소극적인 인식이 뭐냐면 이렇게 하면 내가 빚을 다 못 갚을 수도 있겠는데 정도 되면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과실 여부는 문제되지 않아. 적극적인 의욕 이런 게 필요가 없어. 그리고 채무자의 악의의 증명 책임은 취소 채권자가.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06조 본문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본문에 있으니까. 그런데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 근데 여기는 수익자의 악의가 이 채무자의 악의가 인정이 되면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렇게 말한다.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그들의 선의를 증명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 취소권 행사 못해. 이렇게 하라는 거죠. 네, 이렇게 받으시고요. 근데 채권자 취소권은 양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잠깐 여기까지 끊고 채권자 취소권 행사는 다음 시간에 볼 건데 우리 여기까지 한번 교재를 한번 보자고요. 406조 조문을 봤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고 그런데 채권자 취소권은 이게 성질이 소송법상 권리가 아니고 실체법상 권리라고. 다만 그 행사를 법원에 가서 하라고. 재판상 행사해야 된다라고 한다. 그런데 얘는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 취소 소송과 그리고 그러니까 형성소송과 이행소송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절충설 또는 결합설이다. 네, 이렇게 되고 그런데 채권자 취소 소송의 성질 및 비고적격. 네, 여기서 보신 것처럼 채권자 취소권의 본질적 내용이 취소에 있다고 볼 것이냐, 그 다음에 재산 반환, 원상회복이 있다고 볼 것이냐의 문제가 있지만 어쨌거나 이 상해 취소는 상대적으로밖에는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걸 나중에 이제 상대적 무효라고 합니다. 효과에서 따로 공부를 할 거예요. 상대적 무효가 되는 건데 피고적격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 그러니까 채권자가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상대로 해서 악의 수익자 또는 악의 전득자를 상대로 해서 하는 것이고 채무자가 피고가 되는 것은 아니다. 네. 채무자를 상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네, 이거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행위 취소 청구와 원상회복 청구를 분리하여 할 수 있음.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같이 청구해야 되느냐인데 그런 거 아니고 취소만 먼저 하고 원상회복을 나중에 청구해도 된다는 것이다. 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피보전 채권의 존재에서 그 피보전 채권의 성질과 관련해서 이게 채권자 취소권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서 효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뭐 해야 된다? 피보전 채권이 금전 채권이어야 돼. 특정 채권이면 안 돼. 특정 채권의 보존을 위해서 채권자 취소권 행사하는 것은 안 돼라고 한다. 그런데 요게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뀌었어. 그러면 될 수 있겠네. 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에는 특정 채권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없어. 이렇게 된다. 우리 금방 보셨던 것처럼 이중매매처럼 채권자 취소권을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기존권을 보존하기 위해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특정물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안 돼. 이렇게 하고 있죠. 네, 부동산의 제1양수인은 양도인과 제3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중양도에 대해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라고 한다. 그런데 그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게 되면 결국 그게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뀌긴 할 텐데 그런 경우에도 피보전 채권이 될 수는 없어. 이때는 이제 먼저 사행위보다 피보전 채권이 먼저 성립했어야 된다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채권이 있는데 그 채권이 물적 담보가 있어. 그러면 예를 들면 저당권 같은 게 설정이 돼 있어. 그러면 그 담보물로부터 우선 변제받을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에게 대해서만, 그러니까 우선 변제받을 금액에 대해서는 안 되고 나머지 채권에게 대해서만 채권자 취소권 행사가 가능하다. 그래서 튼튼한 담보가 있으면 뭐 채권자 취소권 뭔 필요가 있어요? 필요가 없지. 네, 그 말인 거죠. 그런데 인적 담보 가지고는 인적 담보 그러면 보증채무, 연대채무 이런 것들이죠. 보증인, 연대채무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래도 우선 변제받는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이때 채권 전액에 대해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근데 여기는 아직까지 안 나왔지만 우리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데 이때도 채권자 취소권 행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피보전 채권의 성립 시기와 관련해서 피보전 채권은 이게 사행위보다 먼저 성립했어야지 되는 거죠. 사행위 이전에 성립된 채권이 양도된 경우, 사행위 이전에 성립된 채권이 양도된 경우, 아까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성립했으면 채권 양도가 나중에 됐어도, 채권 양도가 먼저 되고 나중에 대항 요건을 나중에 갖췄어도 다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보시면 채권자의 채권이 사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그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도 그 양수인이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채권 양도가 나중에 된 거야. 그랬을 때 양수인이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네, 대항 요건을 나중에 갖추었더라도 행사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된다.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먼저 성립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예외가 있는데 그게 뭐냐? 예외를 인정해서 사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에 기초가 되는 법률 관계가 있었어. 근데 아직 채권은 성립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앞으로 성립될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나중에 현실화가 됐어. 그러면 피보전 채권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한다.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사건이었냐면, 근데 잠깐 한번 보시면, 이거 뭐 자세히는 알 필요 없고요. 어떤 사건이었냐면, 이런 거예요. 채권자, 채무자.
근데 이 사람이 보증인이었던 거예요. 보증인. 근데 여기에 채무자가 주채무자가 있는 거죠. 그리고 채권자가 있어. 근데 이 채무자가 누구냐면 구상보증인이에요. 구상보증인 이건 어떤 관계냐면 이런 거예요. 이 둘이가 천원매부지간인데 지금 갑이 B의 채무에 대해서 보증을 선 거죠. 원래 채무자가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주채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갑이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가 이제 갑이 B의 채무에 대해서 보증을 서 놓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잘못하면 나중에 내가 이제 갑이 또 빚을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랬더니 그러면 차는 매부한테 그건 내가 책임질게 라고 또 보증을 선 거죠. 혹시 네가 대신 갚게 되면 내가 책임질게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아직 채권이 발생하기 전에 이 구상 채권이 생기기 전에 이제 이 둘이는 이제 통하는 사이죠. 그래가지고 쫙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그 전에 아직 이 사람이 갚기 전에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재산을 빼돌려 버린 거죠. 이 채권은 구상 채권이 생길 건데 채권은 아직 생기기 전이야. 그런데 보증계약은 이미 맺었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막 위험한 지경에 있었던 상황인데 나중에 결국 갑이 갚게 돼서 그 채권이 현실화가 된 거죠. 네, 이런 경우 요걸 먼저 빼돌렸지만 그 전에 이미 이 계약 관계 다 있었잖아. 그럴 때는 인정된다. 이런 사건이었었던 것이다. 근데 사례로 나올 건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봐주시겠습니다.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 관계가 있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현실화되면 인정된다. 그리고 이 채권이 정지조건부 채권 상관없어. 조건부 채권, 기한부 채권도 상관없다고. 그런데 피보던 채권이 흠결된 경우, 피보던 채권이 흠결됐을 때 이때는 기각하게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행위, 채무자의 재산상 법률행위 그랬는데 이게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가 되죠. 채무자의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도 사행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 근데 재산상 법률행위이면 채권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다 구별하지 않죠. 다 될 수 있고 그리고 허위 표시, 통정허위 표시도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 오, 진짜 많죠. 진짜 많이 나왔다. 특히 통정허위 표시 많이 나왔습니다. 그 밖에 준법률행위도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취고, 채권낭부, 통지, 시효 중돌된 채무 승인 이런 것들 다 그렇다. 그런데 사실행위는 아니다라고 했었죠. 여기서 채권 양도 행위가 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채권 양도가 사행위가 아닌데 양도 통지만 사행위가 될 수 있겠느냐? 그런 거 아니야. 양도 통지도 채권자 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한 판례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채권자 취소권이 대상이 되는 행위는 이게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신분행위 이런 건 아니야. 혼인입양인지 이런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상속 포기도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 그런데 사정에 따라서 인정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하는 것이라든지 상속재산 분할할 때는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내용 또 설명을 드렸으니까 재산 분할은 결국 돈 문제가 되니까 이게 상해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인데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이게 채무자가 무자력이 되는 것을 말한다. 채무자가 무자력이 되는 것을 말하는데 그 무자력인지 여부 판단은 사행위 실 기준에서 판단하고 그 다음에 이게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또
이게 채무자가 무자력이 된다. 이렇게 말한다. 어디 됐고. 그 다음에 사행의 의미와 관련해서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한다. 그게 결국 무자력이죠. 소극재산은 채무를 말한다. 네. 우리 일반적인 재산을 적극재산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채무를 소극재산 이렇게 말한다. 그 다음에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 처분행위를 하는 경우 사회성 여부의 판단 기준인데 원칙적으로 각 행위별로 판단한다. 근데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일괄해서 전체적으로 사회성이 있는지 판단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연대 보증인 행위. 연대 보증인의 행위가 사행위가 될 것이냐에 문제가 있는데 요거는 이게 연대 보증인의 행위가 사행인지 아닌지만 판단하면 된다. 근데 주채무자의 일반적인 자력은 고려할 것이 아니다. 주채무자가 돈이 있으니까 주채무자가 돈이 있으면 뭐 채권자 돈 떼일 일은 없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 이 말인 거죠. 행위 유형에 따른 사회성의 검토가 나와 있는데 우리 변제 대물 변제 일단 먼저 변제는 사행위가 아니죠. 변제는 사행위가 되지 않는다. 다만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했으면 사행위가 되는 거죠. 대물 변제도 원칙적으로 사행위가 아니죠. 그런데 특정 채권자와 통모하여 그러면 사행위가 된다. 또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그 유일한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 변제로 제공하는 행위. 사행위가 된다. 그런데 우선 변제권 있는 채권자한테 주는 거, 원래 줘야 될 사람한테 주는 것은 사행위가 아닌 거지.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 말인 거다. 그 다음에 담보 제공. 담보 제공은 기본적으로 사행위가 아니다. 그런데 유일한 재산을 채권자 중 1인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담보 제공 받는 사람은 좋지만 다른 채권자들은 돈을 못 받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행위가 된다는 것이다. 근데 이제 요거는 아직 우리 시험에 나온 건 아닌데 그래도 좀 알아두셔야 될 거. 다만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 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이건 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왜 그럴까요? 이거 안 빌려주면 소위 말해서 흑자부동하게 생겼어. 근데 돈을 빌려가지고 와서 메꿔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은행 입장에서는 담보도 없는데 돈을 또 추가로 빌려주냐고. 담보 안 주면 못 빌려줘. 이러니까 담보 제공한 거야. 그런 경우에는 사행위라고 보면 안 되겠지. 이 말인 거죠. 그 다음에 한편 어느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 제공 행위가 사회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 있을 것과 그 채권자에게만 다른 채권자에 비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런 것들이 그런데 그게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경우에 하나에만 사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 꼭 유일한 부동산이 아닐지라도 될 수 있어. 네, 이 말인 거죠. 그러면서 물적 담보 제공에 관한 얘기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요 판례들 다 봤고 B번 또 우리 C번에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도급에서 저당권 설정 청구권을 수급인이 갖는데 그 행사에 따라서 저당권 설정해 줄 수밖에 없어. 그런 경우는 뭐 할 수 없잖아요.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사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그 다음에 인적 담보의 부담. 고등채무의 연대채무를 부담하는 것들은 사행위가 된다. 네. 빚이 늘어나는 거니까. 네. 그 다음에 부동산 기타 재산의 처분. 무상 또는 부당한 염가로 양도한 경우에는 사행위가 되는 건 당연한 거지. 염가는 싸게. 무상으로 양도했어. 그런 것들은 사행위가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 10억짜리 부동산이 나가고 10억이 들어왔어.
이런 거 사행위가 되는 거 맞아? 근데 사행위가 되는 것이 맞다. 채무자의 사회 의사도 추정된다라고 한다. 그다음에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 그때 부동산 가액에서 피담보 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에서 사행위가 된다. 네, 이렇게 된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이게 부동산이 10억인데 만약에 그게 근저당권이 이미 예를 들면 7억이 설정돼 있어. 그러면 얘는 책임재산이 되는 게 그 잔액이 3억이죠. 3억 범위에서만 사행위가 된다는 것이다. 만약에 이게 더 오버가 돼가지고 10억 5천, 11억 이렇게 됐어. 그러면 얘는 아예 책임재산이 아닌 거잖아요. 그럴 때는 사행위가 아니다는 것이다. 그러나 채무자가 양도한 목적물의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피담보채권의 목적물의 가격을 초과하고 있는 때, 금방 말하는 거죠. 그럴 때는 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그 다음에 약소금의 발행이 나와 있는데, 약소금을 발행하는 것이 사행위가 될 것이냐. 근데 기존 채무 지급을 위하여 했을 때는 아니라고. 근데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게 됐어. 그때는 사행위가 된다고. 그 다음에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나와 있는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원래 해줄 걸 해주는 것은 사행위가 아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또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면 사행위가 되지만 그런 게 아니면 아니야. 그런데 이제 그래서 취소권이 인정될 때도 그 상당한 부분을 뭐하는 부분에서 초과한 부분에 한정해서 취소할 수 있어. 그다음에 상속재산의 분할 협의가 사행위 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취소의 범위인데, 상속재산 분할 협의도 마찬가지로 이게 사행위 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그거는 그 재산 분할 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일 때만 그렇고, 그런 것이 아닌 것은 아니다. 취소할 때도 마찬가지로 어떤 거? 미달 부분에 한해서만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악의, 채무자의 악의. 네, 여기서 악의는 적극적 의욕이 아니라 소극적 인식으로 충분하다. 적극적 의욕이 아니다. 이 말은 야, 내가 이걸 빼돌려서 채권자 빚을 안 갚아야지, 채권자를 해쳐야지, 이런 의사가 필요가 없는 것이다. 내가 이런 행위를 함으로써 그 채권자한테 빚을 다 못 갚을 수도 있겠는 걸 하는 정도로 인식했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담보의 부족이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된다. 그런데 이 사회이사는 누가 증명을 해야 돼? 채권자가 증명해야 돼. 그리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는 채무자의 악의가 인정되면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 그래서 수익자가 스스로 나 선의예요 라고 증명해서 막아야 되는 거죠. 과실 여부는 문제 삼지 않아. 네. 그리고 수익자와 전득자의 전득행위가 사행위 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다. 사행위는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처분한 게 사행이면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판례 봐주시고, 그다음에 채권자 취소권 행사가 나와 있는데, 요거는 쉬었다가 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